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반이 된 2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몇 년 전 기막히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마음이 추스러졌지만 가족과 관련된 상처라 한동안은 마음이 참 안 좋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고3 때였어요. 저는 원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수시보다는 수능 쪽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잔병이 거의 없을 만큼 튼튼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몸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시름시름 앓는다고 해야 되나요? 몸이 기운이 없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보통 고3 때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몸보신하라고 한약도 지어주시고 각종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주셨죠. 저는 밥도 잘 먹고 엄마가 챙겨주시는 영양제나 한약도 잘 먹었고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체력을 챙겼어요. 하지만 계속 기력이 없고 그전까진 거의 걸린 적 없던 감기를 아예 달고 살았어요. 잦은 두통에다 의욕이나 힘이 없어져서 자꾸 자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엉망이 되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 외에도 자잘한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뒤에서 들이받질 않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볶음밥 해먹으려고 참치캔을 평소처럼 땄는데 갑자기 손을 심하게 베어서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느릿하고 신중한 편이라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흔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맘때에는 이상하게 어디 부딪히거나 제 위로 뭔가가 떨어진다던가 등등 자잘하게 다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다치고 오니 팔과 다리에 멍도 잘 들고 저도 좀 겁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 처음에는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하셨는데 계속 제가 어딜 다쳐서 오니까 점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셨어요. 예원이가 몸도 계속 아파서 골골거리고 어디 자꾸 자잘하게 다쳐온다면서요. 제가 원래 조심성이 없고 활발한 스타일이면 부모님도 의뢰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 정도로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 편인 제가 자꾸만 다치게 되니까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등하교도 엄마가 직접 차로 태워다 주실 정도였어요. 왠지 차 사고 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엄마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엄마 차를 타고 학원을 가려는 길인데 목도 마르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엄마가 카페를 잠깐 들렸거든요. 엄마는 주문을 하고 저는 좀 뒤에서 카페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예원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던 찰나에 제 어깨 위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뭔가가 박살이 났는데 보니까 카페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 하나가 제 어깨 위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몸을 좀 돌려서 다행히 머리가 아니라 어깨로 떨어진 거였죠. 카페 사장님이 급하게 119 신고를 하셨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어깨와 목에 자상과 타박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엄청 큰 상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병원까지 따라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보상해 주신다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만한 일이 아예 없는데. 공사할 때도 조명 같은 건 특히나 신경 써서 붙인 건데. 갑자기 천장에 잘 달려있던 조명이 추락한 거니 사장님도 어쩔 방도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나 엄마는 좀 오싹했습니다. 멀쩡히 잘 붙어있던 조명이
왜 하필 제 위로 떨어지나요? 그것도 엄마가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머리로 떨어질 뻔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 일로 아빠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예원이 주변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무당집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 아빠는 펄쩍 뛰셨죠. 왜냐면 저희 아빠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엄청 독실한 편이셔서 점이나 무당 등 무속신앙을 질색팔색 하시거든요. 엄마도 교회에 같이 다니시긴 해서 원래는 무속신앙 같은 거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저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엄마 주변에서 잘하는 무당한테 가보라고 권유를 했다더라고요. 엄마는 내 새끼가 일나게 생겼으니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아빠는 안 된다고 펄쩍 뛰셨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몰래 저를 데리고 주변에서 소개를 받은 용한 무당집으로 가셨습니다. 엄마가 소개받은 곳은 작은 산에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무당집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가 오싹하고 묘한 기분은 느껴지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를 쪽지고 화장이 엄청 짙으신 딱 봐도 포스가 장난 아닌 무당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저랑 엄마는 둘 다 얼떨떨하게 있으니 무당 아줌마가 저희 엄마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예수쟁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 급하긴 했던 모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시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아세요? 교인들 들어오면 딱 알지. 그러면서 저를 가만 보시더라고요. 딸 때문에 왔어? 엄마랑 저는 서로 마주보며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저를 가만 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무당 아줌마는 저를 한참이나 보더니 말하시더라고요. 요새 부쩍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용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무당 역시 고개를 가만 끄덕이더니 그러더군요. 조만간에 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친가 사람이면 선산에 가보고 외가 사람이면 장롱을 뒤져봐. 알았지? 무당의 말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저희 친가에는 선산이 없어요. 그 말에 무당이 웃더라고요. 글쎄,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쨌든 내 말대로 해봐. 그렇게 무당에게 간단한 방도를 듣고 내려오는데 엄마는 차에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선산도 없는데 무슨 선산 얘기하고 있냐고. 용하다더니 완전 엉터리인 것 같다고요. 그래도 엄마, 그 무당 아줌마가 나 때문에 온 거랑 나한테 일 생긴 건 맞췄잖아. 그 말에 엄마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너처럼 어린 딸내미를 데리고 저런 데를 갔으니 당연히 너 때문인 줄 아는 거지. 게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 온 걸 거고. 그 정도는 저런 사람들 눈치로 알아맞추는 거야. 저는 그런가?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거야? 일단은 저 무당 말대로 해보긴 하자.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게 저와 엄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저에게 자잘한 사고는 계속 일어났어요. 엄청 크게 다치거나 아픈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시골에 사시는 저희 친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엄마에게 정말 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예원이는 요새 어때?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엄마는 좀 놀라셨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제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완전 오빠바락이에요. 저한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요. 이름은 예준이고 그때 당시 삼수생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빠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빠를 엄청 좋아하세요. 반면에 저는 딸이라고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빠가 가진 걸 뺏는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돈이며 부모님의 애정이며
전부 오빠한테 가야 될 건데 제가 다 뺏는다고 생각하시죠.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할머니는 딸내미는 뭐하러 낳느냐고 쌀 아깝다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친가에 놀러 가면 고기 반찬이며 좋은 건 다 오빠 거고요. 저희 집에 종종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시거나 선물을 사주시려고 해도 오빠만 챙겨주세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몰래 제 걸 따로 사서 할머니가 주시는 거라고 챙겨주시길래 저는 할머니가 제 선물이나 용돈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커서 제가 할머니한테 선물 감사하다고 하니 할머니와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왜 주냐고 너희 엄마가 예준이 안 주고 너한테 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할머니는 나한테 용돈이나 선물을 주신 적이 없구나. 할머니에게 손자는 오빠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할머니 집 가게 되는 것도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오빠 안부도 아니고 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엄마는 놀라기도 하고 얼마 전 무당이 한 얘기도 생각나서 기분이 진짜 이상하셨대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예원이 안부를 다 물으시고? 예원이 걔도 이번에 대학 시험 본다며 궁금해서 물었다. 그나저나 예준이도 시험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삼수생이라 수능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저랑 같이 보는 셈이죠. 예, 예준이도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약 좀 지어 보낼 테니까 예준이 몸보신 좀 시켜줘. 아, 됐어요, 어머님. 여기서 지을게요. 여기 한의원이 천진데. 그런 데를 어떻게 믿어? 내 손주 먹이는 건데. 어디서 얄궂은 약재 쓸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약 하는 데가 약재도 다 좋은 걸로 골라 쓰고 정성스럽게 다리는 데니까 그걸로 먹여. 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가지러 와. 예. 엄마는 전화를 끊고 생각이 많아지셨다고 해요. 정말 무당 말대로 친가에서 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온 거니까요. 엄마는 그걸 저에게 말하셨고, 원래 엄마만 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 주말에 저랑 함께 친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시는 길에 근데 선산이 없는데 뭘 보라는 거냐고 그 무당도 참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셨죠? 너는 잘 지내냐? 예, 저야 뭐. 근데 목에 그건 뭐냐? 가게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제 말을 들은 할머니가 놀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얼굴빛이 묘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좀 환해지셨다고 할까요? 다쳐? 네. 많이는 안 다쳤고 어깨 부분이 좀 다쳤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너는 조심 좀 하지 그랬어.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갑자기 일어난 사고인데 얘가 어떻게 조심하겠냐고 하셨어요. 어쨌든 할머니 댁에서 밥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밥 먹는 내내 예준이 요새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이번엔 붙을 것 같은지 등등 오빠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근데요, 어머님, 우리는 선상 같은 거 없죠? 그런 게 어딨어? 이 집이랑 밭 저거밖에 없지. 그쵸? 네. 근데 선사는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공부 잘하고 있냐?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는 붙을 것 같아? 대학. 얘야, 뭐 공부도 잘하고 모의고사 성적 보면 꾸준히 잘 나온다고. 원하는 대학 별 무리 없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는 오빠 얘기할 때랑은 다르게 제 얘기에는 시큰둥하셨어요. 식사를 다 하고 엄마가 상을 치우신 후에 저희는 가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예준이 약 들고 온다고 잠깐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때 마당을 돌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 집은 앞으로는 마당이 있고 뒤에는 약간 언덕처럼 생긴 뒤뜰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전에는 염소를 키웠는데 지금은 안 키우고 비어져 있습니다.
마당을 돌다가 평소엔 거의 갈 일이 없던 뒷뜰에도 가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냥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비어져 있는 염소 울타리 옆으로 봉긋하게 작은 무덤 같은 봉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흙이 저절로 쌓인 게 아니라 할머니가 흙을 다져서 만드신 봉분인데 강아지 무덤 같은 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문득 저게 뭘까? 왜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등 뒤에서 갑자기 야! 너 뭐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가 엄청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시더니 제 팔을 확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깨를 다쳤는데 막 땡기셔서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팔 아파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 아니, 저기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단데 얘가 그거를 만지려고 하니까 더럽잖아. 그 봉분이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데라는 겁니다. 아휴,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애 팔을 얘 다쳐서 그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아니, 더러운 걸 만지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할머니는 오빠 한약이랑 야채 싸놓은 걸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가봐. 예준이 잘 챙겨 먹이고. 나도 좀 이따 밭에 다시 가봐야 돼. 할머니가 엄마나 저에게 빨리 가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같지 않은 이상한 할머니의 행동에 엄마도 알겠다고 하시고 저를 챙겨서 할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걸 왜 만지려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할머니 그런 거 모아뒀다가 밭에 버리지 않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찮아서 뒤에다가 버리시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같진 않던데? 뭐가 있던데? 별건 아니고 염소 울타리 옆에 흙을 모아 두셨더라고. 강아지 무덤 같이. 그래서 뭘 묻으셨나 해서. 제 말에 갑자기 엄마가 놀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무덤? 그런 식으로 동그랗게 흙을 쌓아두셨던데. 제 말에 엄마가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무덤 같은 걸 해놨단 말이야? 별건 아니고 작게. 엄마는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 혹시 그 무당이 말하는 선산이라는 게, 응? 엄마는 저한테 한번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봐야겠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도 한번 몰래 보고 가자. 할머니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뭔가 이상하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는 살짝 멀리 대놓고 조심히 걸어가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밭에 가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뒤뜰로 갔고 그 강아지 무덤 같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가 엄청 정성스럽게 손으로 다듬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선 주저앉아 그걸 손으로 팠어요. 그 봉분을 파헤치고 엄마와 저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흙더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 칫솔하고 나시, 속바지랑 머리카락, 그리고 부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놀라 뒤로 주저앉으셨고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할머니는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 있다 가시거든요. 그런데 공교롭지만 전에 오셨을 때 다 없어진 것들 맞습니다. 쓰던 칫솔도 없어지고 제가 교복 안에 있는 속바지도 없어졌거든요. 나시는 많아서 없어진 것도 몰랐는데 속바지는 3개밖에 없어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여기 다 있었어요. 게다가 머리카락도 몇 개 들어있었어요. 아마 제 머리카락이겠죠. 무엇보다 부적까지.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물건이 흙더미 속에 있고 거기에 부적이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할머니라니요. 엄마랑 저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엄마는 손을 떨며 일단 핸드폰으로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등 뒤로 너네 여기 왜 있냐?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서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따지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강아지 무덤 같은 거에 우리 예원이 물건이 들어있어요? 이 부적은 뭐고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신 거예요? 할머니는 놀라서 저희를 밀치고 다시 덮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뒤로 떠밀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이게 뭐냐고요? 왜 내 딸 물건들이 여기에 있냐고 묻잖아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파헤치면 어떡해? 부정타게. 무슨 부정요? 무슨 짓을 벌이시는 건데요? 어휴, 이게 얼마짜리 부적인데.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이거 다 찍었는데 예준 아빠한테 보냅니다. 예준 아빠 이런 거 딱 질색 하는데 어머님이 예원이 물건 가지고 이랬다는 거 다 말할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놀라서 엄마를 말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빠한테도 꼼짝을 못 하시거든요. 말하지 마! 사단 날 일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이렇게 다 들통난 마당에 솔직하게 말 안 하시면 저 당장 이 사진 예준 아빠한테 보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며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준이가 대학 붙는다고. 네? 아니, 예준이가 자꾸 대학 떨어지니까 내가 용하다는 데서 점을 받지. 그랬더니 예준이가 원래는 한 번에 붙었어야 되는데 동생이 자꾸 그 길을 빼앗는다는 거야. 제가 오빠 길을 뺏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님? 그런 말을 믿으세요? 예원이가 뭘 어쨌다고요? 아니, 그 무당이 진짜 용한데 오빠 오늘 제가 다 갉아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준이 운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예원이 물건으로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럼 예원이는요? 원래 자기 운이 돌아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정말 할머니에게 서운한 걸 넘어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아무리 오빠만 좋아하신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럽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다 났습니다. 기가 막혀 진짜.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예준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원이는 무슨 잘못이에요? 요즘 예원이 자꾸 자잘한 사고도 많고 다치고 그래서 제가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하셨다 생각하니까 기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예준이 합격해야 되니까. 그건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거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예원이한테 안 미안하세요? 뭘 미안해? 그러게 누가 오빠 오늘 다 뺏으래?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쓸 거야. 장손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쓸데없이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뭐하냐고. 할머니는 끝까지 저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봉분 속에 제 물건을 다 뺐어요. 그리고 그 부적은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그걸 발로 쾅쾅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하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엄마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말하시고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제 팔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한테 다 말을 했고 아빠는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어디서 무당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해요? 예원이도 그렇고 예준이한테도 그게 옳은 짓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화를 내셨고 조만간 할머니가 한 번 더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희 할머니는 오빠만 잘 되면 저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잘 되라고 그런 이상한 무덤까지 만들어서 제 물건을 넣어두셨겠죠. 저야 다치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시니까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화는 내셨지만 저한테 와서는 할머니 이해 좀 해주라고 옛날 분이라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에게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할머니 안 보고 살 거라고. 할머니가 이 집으로 오시면 나는 이모집 가 있을 거고 할머니 집에도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만 실컷 보고 사시고 나는 할머니 절대 안 볼 거라 말씀드렸어요.
아빠도 한숨을 쉬시며 일단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고 공교롭게도 엄마가 그 봉분을 다 파헤치고 제 소지품을 들고 온 그 이후로 제가 다치거나 아픈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자꾸 아프거나 다쳤던 게 할머니의 그 미신 때문이라 생각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보란듯이 공부를 해서 그의 원하는 대학에 붙었고요. 저희 오빠는 대학 안 가고 친구랑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수능 자체도 아예 안 봤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은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그냥저냥 굴러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여태까지 할머니는 안 보고 살아요. 할머니도 어차피 오빠만 보면 되니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오빠만 예뻐하고 좋아했던 우리 할머니.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뒤에서 그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저지르셨던 우리 할머니. 저도 할머니 없는 셈 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할머니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도 할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뵙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분통 터지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기막히고 헛웃음이 절로 나와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오던 직장에서 한순간에 거짓말쟁이, 집착증 환자가 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보기 좋게 저를 둘러싼 오해와 억울함을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까지 하기에는 거창하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이면서도 꼭 일해보고 싶은 그런 직장이었죠. 그 직장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채용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서 그 사이에 영어 점수도 더 올리고 관련 자격증도 더 높은 급으로 다시 따고 자소서도 몇 번이나 고쳐서 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더 간절했는데 결과는 합격이었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다니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했지만 막상 다녀보니 생각과 다른 부분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힘들게 들어간 곳이고 일할 기회를 준 곳이다 보니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공재민이고 영업관리팀이어서 저랑 부서는 달랐는데 업무상 이래저래 가깝게 지내다가 친해지게 되었죠. 막 잘생기고 인물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격이 정말 서글서글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정말 잘하고 여유 있고 노련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저는 그 남자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남자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러니까 그 남자와 저의 시작은 제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누가 더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으면서도 애초에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만남인데다 연인일 때도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씩 좀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남자는 오히려 저에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더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하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잘 만나고 있던 도중 한 여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장소연이고 외모가 몹시 예쁘더라고요. 성격도 활발하고 밝아 보여서 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죠. 그런데 소연 씨는 첫 출근 때부터 명품 신발과 가방을 메고 왔는데요. 그 후에도 값비싼 옷이나 가방을 잘 하고 오더라고요. 그 때문에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연 씨가 금수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이 엄청 부자다, 아버지가 어느 회사 사장이라더라, 국회의원을 한다더라 등등의 여러 소문이 무성했죠.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직원들이 물어본 적도 있는데 자기 집 평범하다고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막 적극적인 해명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대화를 피하는 듯 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도 더는 물어보진 못했지만 공공연하게 꽤 잘 사는 집 딸인가 보다 하는 분위기였죠. 하여튼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싹싹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일도 열심히 하려 하니 저도 너무 좋게 봤습니다. 소연 씨도 저한테 오대리님 하면서 잘 따랐고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는 남친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축하를 해주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결혼식에는 주로 회사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결혼식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과 남편 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기에 사람이 많았죠. 고기도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사람도 많아서 왁자지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 갔나 했는데 꽤 있어도 안 오는 겁니다. 술을 좀 많이 먹어서 혹시 화장실에서 자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을 찾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화장실 쪽에도 안 보이길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술도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 갔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고깃집 바깥쪽으로 나와서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고깃집 건물과 다른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옆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왜 있지? 담배 피러 간 건가 생각하며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더군요. 가만 보는데 앞에는 뜬금없이 소연 씨가 있는 겁니다. 소연 씨랑 남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생각함과 동시에 둘이서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봤나? 이게 뭐지? 정신이 혼미해졌죠. 저는 술이 약해서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터질 정도로 빨개지고 토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회식이나 술자리에 가긴 가도 술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분들도 제가 술이 약하다는 걸 아니 저한테 굳이 술을 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날도 맥주는 한 모금 정도 먹은 게 다였습니다. 제가 취했다거나 정신이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맨정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앞에 보여지는 장면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술에 취했나? 라는 착각을 순간적으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둘은 몸을 밀착하고 키스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는 벙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둘은 뒷골목 쪽으로 팔짱을 끼고 갔습니다. 너네 뭐 하느냐 고함이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무슨 교통사고 당한 것 마냥 다리가 굽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그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멍청하게 돌아와서 고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연 씨가 먼저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 술을 먹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소연 씨를 빤히 쳐다보는데 소연 씨가 맑은 얼굴로 왜 그러시냐 묻는 겁니다. 그 표정이 너무 순진무구해서 도무지 좀 전에 있었던 일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좀 전에 내 남편하고 입을 맞추고 그 와이프인 내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남편도 돌아와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너네 지금 나가서 뭐하고 왔느냐 그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사고가 정지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너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던져놓는데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불륜 사이구나 라는 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둘이서 도대체 언제부터?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완전 신혼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다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날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폰을 갖고 와 뒤져보게 되었죠. 둘이서 무슨 대화한 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 폰에 비번이 잠겨져 있었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비번은 못 풀었고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숙취로 잔뜩 찡그린 채 일어났는데 소파에 멍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뭐야? 언제 일어났어? 못 잤어. 못 잤다고? 왜? 그러면서 남편은 물을 마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어제 장소연이랑 키스했지? 내가 다 봤어. 그 말에 남편은 놀라서 물 사례까지 들리더라고요. 깜짝이야. 지금 뭔 소리해? 내가 어제 다 봤다고. 너랑 장소연이랑 고깃집 옆 골목에서 키스하는 거. 너 미쳤니?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펄쩍 뛰는 겁니다. 당신 어제 혹시 과음했어? 아니면 꿈 꿨어?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이야? 나 어제 맨정신이었거든?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장소연이랑 무슨 키스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발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는 듯 기막히다는 듯 보였어요. 그게 연기라면 이 인간이 배우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막혀 하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제 두 눈으로 봤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봤다니까? 와,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 자기야, 정신 좀 차려. 내가 장소연이랑 무슨... 어휴... 그러면서 고개를 막 가로젓더니 화장실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똑바로 얘기하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왜 이러느냐고 무섭다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는 저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내가 봤는데 남편은 너무 정색하고 아니라면서 저를 몰아세우니 기분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는데 남편은 헛소리 작작 하라면서 왜 그러냐고 저보고 혹시 숨겨둔 정신병 있는 거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심하게 한바탕 했고요. 하여튼 기분 완전 상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어제 둘이서 그러고 있을 때 소리를 질렀어야 했구나.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구나 후회했어요. 증거가 없다 보니 저렇게 박박 우기는 겁니다. 제가 직접 봤다는데도요. 환장할 것 같더군요. 저는 회사 출근하자마자 장소연 씨한테 좀 나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 출근하자마자 후배 직원에게 나오라고 하니 다른 직원들이 다 웅성거렸죠.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고 일단 장소연 씨한테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대리님? 장소연 씨,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네? 나 어제 두 사람 봤어. 고깃집 옆에서 키스하는 거. 네? 제가요? 영업팀 공대리님이랑요? 그래, 내 남편이랑.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요? 하면서 펄쩍 뛰는데 그 모습이 딱 저희 남편 같더라고요. 분명 제가 봤는데 언제 그랬냐고 거품 물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만큼이나 장소연 씨도 즐겁을 하면서요. 두 사람 다 너무 펄쩍 뛰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했나? 다른 사람들이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설마 제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제 남편과 장소연 씨를 못 알아보겠나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장소연 씨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오해라면서 난리를 쳤고 일단은 근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 그랬고 저는 아무 말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장소연 씨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랑 얘기하고 돌아와서 우는 거니까 사람들은 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알더라고요. 진짜 환장하겠는 건 저인데 말이죠. 남편도 장소연 씨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분명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그 두 사람이 거짓말을 박박 우기는 걸로 보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다시 추궁을 했고 남편은 삼자대면 하자면서 억울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랑 장소연이랑 바람났는데 삼자대면이 무슨 소용인가요? 둘이서 짜고 치면 그만인데요. 저는 남편에게 그러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의 핸드폰을 왜 뒤지냐면서 저한테 의심병 있느냐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만 저보고 정신병 있느냐고 우겨대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폰 못 보여준다고 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남편이 폰을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뭔지 곁눈질로 훔쳐봤어요. 그러다가 비번을 알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폰을 가지고 나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소연 씨랑 딱히 대화를 나눈 게 전혀 없었고 의심갈 만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다 지웠겠죠. 제가 폰을 달라고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제 손에 들린 폰을 확 뺐더라고요. 기어코 내 폰을 뒤져봤어. 내 비번은 어떻게 알고? 당신이 알려줬으면 됐잖아. 내 폰을 왜 뒤지냐고? 내가 봤으니까. 너랑 장소연이랑 키스하는 거 봤으니까. 와, 진짜 무섭다. 왜 이러냐? 결혼하자마자 왜 이렇게 무섭게 굴어? 내가 뭐가 무서운데? 왜 사람을 자꾸 무섭느니 어쩌느니 몰아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에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너랑 장소연이랑. 그만 좀 해. 와, 진짜 왜 이러냐? 술에 취해서 잘못 봤거나 꿍꿍 거라니까?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증거가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무조건 증거를 확보하라는 거구나. 죽어라 잡아떼면 별 수가 없구나 라는 걸요. 여튼 남편과 저는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그 일로 싸우고 서로 말도 잘 안 했습니다. 분명 내가 봤는데 나를 속이고 기만하려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지 아시나요? 회사에서도 장소연 씨를 보는 게 너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남의 남편하고 키스나 하고 그것도 제가 뻔히 있는 자리에서요.
장소연 씨에 대해서 도무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죠. 당연히 장소연 씨와 제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름아름 제가 장소연 씨와 제 남편의 관계를 의심해서 이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가 남편에 대한 집착과 의부증으로 M1 후배 여직원을 잡는다는 소문이요. 사무실에서 저랑 친한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제가 걱정돼서 그러더라고요. 오대리, 요즘 너 회사에서 안 좋은 말 많이 돌아. 알지? 왜 그러는데? 소문이 사실이야? 네가 장소연 씨랑 너네 남편 사이를 의심해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사실이야. 왜냐면 내가 직접 봤거든. 뭘 봐? 저는 동료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동료도 기함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네가 직접 봤다고? 너무 놀라서 소리도 안 나오더라. 증거 없다고 나만 미친년으로 몰아세우고 있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 술도 안 마시는 거 알잖아. 근데 나더러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고 꿈꾼 거 아니냔다. 이게 말이 되니?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다른 증거는 없어? 없어. 폰 뒤져봤는데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러고 있는 거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그럴 경황이나 있니? 그렇지. 누가 그 상황에 폰부터 꺼내겠니?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남편이나 장소연은 죽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근데 회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가 혼자서 오해하고 장소연 몰아간다고 그러고 있어. 장소연 질투한다고. 내가 걔를 왜 질투해? 여태까지 잘만 지냈는데 갑자기 내가 질투하겠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남편 지킴이 돼서 돌아버렸다고 막 그러던데. 미치겠다. 누가 그런 소리래? 하여튼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라도 그냥 지내. 박박 우기는데 장사 있니? 너도 증거가 없고. 증거 찾아낼 거야. 어디 두고 봐. 저는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저랑 장소연 씨는 아예 회사에서는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죠.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가만히 있는 후배 여직원을 의심하고 미워한다고요. 그럴수록 저는 두고 보자 내가 증거를 꼭 찾아내고 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늦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소연도 막 허둥지둥 퇴근을 하더라고요. 뭔가 제 촉이 남편을 만나러 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연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몰래 장소연의 뒤를 밟게 됐어요. 만약 장소연이 제 남편을 만나러 간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장소연 차를 몰래 뒤따랐는데 장소연은 어느 동네의 골목으로 가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이라 들키지 않고 따라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낡고 흐미진 원룸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여기는 어딜까 생각하며 저도 멀찌감치 차를 댔죠. 그런데 장소연은 내리더니 자연스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진 집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회사 안에서 장소연은 부잣집 딸이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다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장소연이 다시 나오더니 종이 쓰레기 한 무더기를 갖고 나와 집 앞 전봇대에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려서 그 종이 쓰레기 쪽으로 가봤어요. 주로 택배가 많았는데 받는 사람 장소연이 되어 있으니 장소연네 집이 확실했죠. 그리고 택배에 있는 쇼핑몰을 보니까 명품 가품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 매일같이 그렇게 비싼 옷, 비싼 가방과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그게 이런 가품을 파는 사이트에서 산 거구나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잣집 딸이라는 느낌을 내려했고 또 은근하게 자기 부모님 얘기도 하면서 집이 꽤 잘 사는 척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꾸며낸 거구나 생각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리님?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보니 장소연이 집에서 나오다가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황당한 얼굴로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미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서 갑자기 폰을 꺼내서는 저를 찍는 겁니다. 저는 왜 사진을 찍느냐고 장소연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장소연은 저보고 소름 끼친다면서 미쳤느냐, 왜 자기 스토커짓 하느냐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미행한 건 맞으니 할 말이 없었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장소연은 회사에 이 일을 다 얘기할 거라면서 일을 갈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실을 다 알린 겁니다. 사진도 제출하고요. 회사에서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이미지가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후배 여직원 따라가고 택배 상자까지 뒤져본 희대의 미친년이 되어 있었죠. 장소연은 그 사실을 회사 윗선에도 다 얘기했고 저는 불려다니며 혼이 나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스킨십 하는 걸 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다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두 사람은 그런 적 없다 우기죠. 그 일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고 남편은 저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별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도 안 돼서 별거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장소연을 미행한 건 맞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더라고요. 나름 회사에서 일 잘하고 성격 좋아서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평판 좋게 소문난 저였는데요. 한순간에 저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의부증에 가만히 있는 후배 여직원 스토킹하고 쫓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회사를 다녔는데 저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저랑 친한 동료들은 저를 감싸주었지만요. 그러던 도중 장소연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첩장도 돌리게 되었어요. 장소연의 결혼 소식으로 저는 더 미친년이 되었고 장소연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소연 씨는 인물 좋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남자친구로 두고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갑자기 내 남편한테 꼬리치지 말라며 난리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직원들이 제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지? 장소연 씨는 변호사랑 결혼한다는 거. 심지어 키도 크고 훈남이래. 남편 될 사람이 잘 나가는 개업 변호사라는데 장소연 씨가 미치지 않고서야 영업팀 공대리랑 바람이 나겠어? 그 아저씨랑? 오대리 지 눈에나 지 남편 잘났겠지. 장소연 씨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지 않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오징어 지킴이라는 말 알지?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징어 같은 남자를 남친이나 남편으로 뒀는데 괜히 다른 여자들이 지 남자한테 들이대는 줄 알고 지킨다고 난리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 보고 오징어 지킴이라고 한다잖아. 오대리가 딱 그 짝이야. 오징어 지킴이. 어머, 맞아. 너무 웃기다. 진짜 오징어 지킴이. 내가 장소연 씨였으면 진짜 기분 더러울 것 같아. 약혼남이 인물 좋고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갑자기 유부남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더러운 오해나 받고. 진짜 오대리도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더니 미친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이 없나? 장소연 씨가 어리고 예쁘잖아. 질투하는 거지. 불쌍하다, 장소연 씨.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저는 한순간 가만히 있는 여직원 질투에서 망상이나 하는 미친 여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힘들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신병이 있는데 병원도 안 간다면서 저랑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제 스스로도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사실 잘못 봤나? 착각을 했나? 맥주 한 모금 먹은 게 다지만 남편 말대로 술에 취했나? 꿈이라도 꿨나? 아니면 정말 나한테 내가 모르는 정신병이 있나? 망상증이 있는 건 아닐까? 정신착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었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본 게 정말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 거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니 저도 저를 못 믿겠고 제가 본 걸 못 믿겠더라고요. 그 일로 회사 그만두고 정신병자로 몰리고 이혼하고 한순간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반폐인처럼 신혼집에 우두커니 남아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집도 안 치우고 커튼도 안 치고 살았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데 증거부터 무조건 확보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괴감에 빠졌죠.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상황 판단 후다닥 끝내고 철저하게 증거 수집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저도 너무 당황했고 놀랐고 그 상황인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대가가 저에게 너무 치명적이고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장소연 씨는 결혼한다면서 결혼식 날짜 카톡에 올려놓고 웨딩 사진 올려놓고요. 장소연 씨의 예비 신랑은 개업 변호사라고 그 변호사 사무실 사진도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웨딩 사진을 보는데 너무 서글픈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고요. 그렇게 비참해하다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도 좀 치우고 커튼도 좀 걷고 정신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부터 먼저 치우기로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남편 집 나가고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고 칩거를 했더니 집이 너무 엉망이었죠. 저는 그냥 결심한 듯 온 집을 다 뒤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이라도 고생을 시켜야 딴 생각이 안 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거실부터 주방, 베란다, 작은 방까지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도중 저는 서랍에 끼어있는 USB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USB라서 처음엔 그냥 치웠는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집 나가기 전에 방에서 뭔가를 막 찾으면서 저보고 USB 못 받느냐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무슨 USB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자리를 뜨더라고요. 뭔가 아차 싶은 얼굴로요. 남편이 찾아 헤매던 게 그게 이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어요. 그리고 경악을 했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그 감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이 죽일 년놈들이 정말 작정하고 연기하고 나를 속인 거구나 깨달았거든요. 네, 그 USB에는 남편과 장소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왜 따로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부터 스킨십하는 사진,
심지어 장소연의 신체를 찍은 사진까지 있는 겁니다. 진짜 경악스럽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찍은 남편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두 사람은 100% 아니 1000% 불륜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는 진짜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이 정도의 사이면서 저를 정신병자로 또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장소연도 장소연이지만 남편에게 정말 사리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랑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거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나요? 물론 지야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더 그랬겠지만 이 새끼는 인간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울면서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고 손발이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기분 한켠은 맑아지더라고요. 오냐 이 뻔뻔한 것들아 어디 두고 보자. 나더러 증거 있느냐고 했지.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어디 꼭 두고 보자 라면서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장소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 갔어요. 청첩장도 없고 초대받은 적도 없지만요. 장소연의 결혼식에는 회사 사람들이 많았는데 회사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경악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디 여기까지? 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장소연은 꽃같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진도 찍고 즐기다가 저를 보고는 기함을 하더라고요. 잘 지냈어? 장소연은 못 볼 꼴 봤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왜? 결혼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와, 진짜 미쳤네. 오대리님, 아니 회사 잘렸지? 오진아,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그러더니 옆에 있던 자기 친구에게 가서 예식장 직원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하네. 내가 뭐 어쨌다고.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당신이 해줄 말이 뭔데? 너 왜 내 남편이랑 바람 폈어? 제 말에 장소연은 욕하기 직전의 표정이 되더라고요. 오진아 씨, 미쳤어요? 아직까지 그 미친 소리를 해요? 회사 잘리고 이혼까지 당해도 정신 못 차려요? 정신병원 안 가봤어요? 그 정도면 중병이에요. 헛소리 작작해요. 남의 결혼식 망칠 요량으로 왔나 본데 꺼지세요. 진짜 미친년이야 뭐야.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흥분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증거 있냐고 그랬지? 증거 있어. 아니, 증거 많아. 아주 많아. 장소연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치다가 증거 있다는 제 말에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증거 있다고. 증거 너무 많아. 공재민이 고맙게도 증거를 차곡차곡 다 모아놨더라고. 너랑 은밀하게 찍은 사진도 다. 너도 몰랐지? 공재민이 몰래 찍었나 보다. 너랑 놀아나면서. 네? 그 말에 장소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바람핀 적 없다고 당당하더니 증거 있다는 제 말에 실시간으로 표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막 살피더라고요. 누가 들을까봐 그랬겠죠. 뻔뻔한 년아. 너 내 남편이랑 바람핀 적 없다며. 유부남이랑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찍으면서 바람핀 게 아니야? 그때 예식장 직원들이 왔고 장소연 친구가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직원은 저에게 와서 단호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와, 너무하네.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을 쫓아내요, 장소연 씨. 나는 그저 옛 동료로서 축하해주러 온 건데. 장소연은 뭔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초대한 적 없고요. 나가세요. 그리고 내 남편 변호사거든요. 당신 이런 행동하는 거 다 고소할 거야.
어디 두고 봐. 어디서 헛소리야?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제가 웃으니 장소연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근데 네 예비신랑 왜 아직도 안 오니? 혹시 안 오는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안 와도 어쩔 수 없지. 나 너한테 상간소송 걸었어.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해서 네 예비신랑 사무실 가서 상담도 했어. 그 말에 장소연의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제 찾아갔어. 증거도 다 보여주고 소송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네 예비신랑이 안 맞겠대. 꽤나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아직도 안 왔나 보네. 연락 안 해봤니? 장소연과 제 대화를 들은 다른 직장 동료들도 놀라서 웅성거리더라고요. 내 축하받기 싫다니까 갈게. 상간소송 소장 보냈으니까 그거나 잘 확인해보고. 장소연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멍하더라고요. 지네 신랑한테 증거 다 보여줬다고 하니 크나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네, 저는 바로 전날 장소연 예비신랑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당한 일을 모조리 다 얘기했죠. 그 변호사, 그러니까 장소연 예비신랑은 저보고 너무 힘드셨겠다면서 상간소송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요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증거물이 이 정도인데 한번 봐달라 하고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그 증거물들을 본 장소연의 예비신랑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리더라고요. 이 여자가 상간녀냐면서 저한테 되묻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그 미친 상간녀가 바로 자기 약혼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고. 방금 내가 말한 이 여자가 그 상간녀고 이름은 장소연이라고요. 그 예비신랑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소송 진행해달라고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그제서야 자기를 일부러 찾아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충격받은 얼굴로 자기는 이 사건은 진행할 수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넋이 나간 듯 했죠. 그렇겠죠. 결혼하려는 예비 신부가 회사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르고 그 와이프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로 몰고 또 겉으로 명품 두르고 다니면서 잘 사는 척 부잣집 딸인 척 했는데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원룸에서 살면서 가품 착용하고 오히려 진짜 모습을 속인 완벽한 거짓말쟁이는 본인의 약혼녀였으니까요. 사건을 안 맡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저는 상담비만 내고 돌아갔습니다. 내일이 바로 결혼식인데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놀라운 건요. 장소연의 예비 신랑은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결혼식장에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다니. 그것만으로도 쇼킹한데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 장소연과 제 대화를 들은 직장 동료들이 있었기에 회사의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심한 게 맞았고 영업팀 공대리와 장소연이 실제 불륜 사이가 맞았다는 것들요.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전해 들으니 회사가 통째로 뒤집어졌다더군요. 그 사건으로 저는 완전 정신병자 취급받고 욕먹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사실은 제가 피해자였고 제 말이 다 맞았던 거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다 저 불쌍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고 제 남편은 회사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쳐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윗선에 불려가서 절대 불륜 사실 없다고 했으면서 사내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사내 미풍양속 저해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당했답니다. 징계도 징계인데 회사 사람들이 완전 쓰레기 취급하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더 다니겠나요? 남편은 결국 징계 먹고 지방의 작은 영업소로 발령났는데 그 전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소연 역시 그 일 이후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그렇게 깨져서 엄청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어차피 소문 다 났으니 더 이상 회사도 못 다닐 거라 생각했겠죠. 짐 가지고 사표 처리하러 잠깐 들렀는데 사람들이 완전 살벌하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더군요. 불쌍한 피해자인 줄 알고 믿어줬더니 알고 보니 천하의 파렴치한 불륜녀고 본처를 골로 보내니 좋냐고 욕 엄청 들었답니다. 저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남편과 장소연을 욕하는 거였죠.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 미안하다느니 오해했다느니 얼마나 억울했냐느니 왜 그만두냐느니 그러는데 저 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좀 어이없긴 했지만 괜찮다고 잘 지내시라고 적당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 가더라도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저도 좋으니까요. 회사에서 저는 완전 억울하고 불쌍하고 몰이당해서 회사까지 그만둔 사람이 됐고 그것들은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상사 한 분이 얘기 다 들었다면서 저보고 마음고생 많았겠다면서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제 취업도 하고 지금은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장소연에게 상간소송 진행했고 증거가 확실해서 위자료 받았고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했습니다. 저랑 결혼했음에도 본인 아니와 장소연의 아니만 생각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긴 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USB를 발견함으로써 기사 회생하고 복수에도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장소연과의 그런 사진을 왜 남겨놨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한테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충격적인 본인한테도 해가 될 만한 사진들을 따로 저장해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로 장소연을 협박하려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꿍꿍이가 있었겠죠. 남편은 겉으로는 호탕하고 사람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너무 음흉하고 소름 끼치는 인간이었구나 싶어서 이렇게 헤어지길 천만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해결한 것 같고 복수에 한 방도 먹이고 그것들 나락도 보냈기 때문에 비로소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또 겪고 싶진 않지만 중대한 일에는 증거가 필수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네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더라도 어떤 증거를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역으로 제가 덮어쓸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평화로운 신도시에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직장과 육아라는 전쟁터에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보통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을 꼽으라면 시월드,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을 떠올리시겠지만 저에게는 시어머니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지독한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보다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나무인 시누이와 제가 서로 머리채까지 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며 끝장을 봤던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저의 사연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부터 눈이 맞아 치열하게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3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죠. 결혼 준비 과정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꽤 순탄했습니다. 다행히 시댁과 친정 모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편이라 저희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거든요.
결혼 당시 양가 어른들께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2억 원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갓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에 번듯한 자가를 마련하고 시작할 수 있었죠. 물론 추가적인 대출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둘이서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오래 갚고 싶진 않았기에 좀 타이트하게 기간을 잡고 열심히 갚아나가기로 했고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반반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출발이 너무나 감사했고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만큼 시댁에서도 기죽지 않고 며느리로서 또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제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사원인데다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았던 바른 생활 사나이였죠. 게다가 본인한테 쓰는 건 최대한 아끼면서도 저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지갑을 여는 그야말로 진국인 남자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워낙에 점잖은 분들이시다 보니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 따윈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유전자 몰빵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남편이 빛이라면 반대로 그림자 같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자 저희 부부의 등골 브레이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였죠. 제 시누이는 성실하고 경제관념 투철한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야말로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유별났다고 하더라고요. 재능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옛날부터 미술한다, 음악한다, 무용한다며 이것저것 손댄 게 많대요. 뭐 하나 두각을 보인 건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건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등골을 빼먹은 돈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남편 말로는 얼추 계산해도 사교육비로 1억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투자를 해서 뭐라도 하나 건지면 좋았을 텐데 결국 대학 입시조차 잘 안 되고 원서만 쓰면 다 간다는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가 겨우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큰돈을 썼고 또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됐으면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을 배우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자기 용돈 정도는 벌었어야 되는데 신우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생각도 없이 내내 백수 공주님으로 살았다더군요. 직장이 없으면 그만큼 쓰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써재 끼고 다녔대요. 본인이 돈을 한 푼이라도 안 버니까 돈 무서운 줄 몰랐던 거죠. 신우는 시부모님 신용카드로 명품백을 사 모으고 강남클럽 죽순이로 살면서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참다 못해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다 큰 성인이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악을 쓰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내 친구들은 다 부모가 차 사주고 유학 보내주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 안 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어도 좋아? 라면서 개진상을 부렸다는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며 신우를 달랬다고 하더군요. 저도 신우에 관한 이러한 스토리를 남편에게 종종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지간해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흉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 여동생한테는 학을 좀 떼더라고요. 남편도 오빠로서 여동생한테 훈계도 하고 진지하게 충고나 조언도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말을 꺼낼 때면 신우는 또 뒤집어지고 전에는 오빠가 뭐라고 했다고 한번 중내, 사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를 친 적도 있기에 남편도 그 뒤론 아무리 동생이라도 웬만해선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들이 다 학을 뗐고 질릴 대로 질렸는데 그래도 핏줄이 뭐라고 그냥 저냥 받아줘가며 살았던 거죠.
올케인 저하고는 잘 지냈냐고요? 초반에는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랑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조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의 그 못돼 먹은 히스테리의 화살이 저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면대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니 그 성질머리가 고스란히 저한테도 그대로 나온 거죠. 언젠가부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저것 잘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던 하루는 시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끼는 가방을 메고 갔을 때였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디자이너 브랜드라 제가 꽤 좋아하는 가방이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대뜸 젓가락질을 멈추고 제 가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언니,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동대문? 아님 지하상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제 말에 과장되게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에? 브랜드예요? 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는 무슨 시장에서 산 줄. 네? 아니, 딱 봐도 가죽이 싸구려 티가 너무 나서요. 저는 이런 거 관심 많고 명품도 많아서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언니는 직장도 다니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녀요? 직장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라면서 웃는데 순간 밥 먹다 말고 체할 것 같더군요. 남편도 미간을 찌푸렸죠. 야, 너 말이 심하다.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런데 시누이는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건데 뭘 그렇게 발끈해? 오빠가 돈도 잘 벌어다 줄 텐데 그런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저런 걸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언니 쪽팔릴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너무 저렴한 가방 들고 다니면 남들이 흉 봐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죠.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가방만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죠. 그리고요, 아가씨, 이런 거 살 때 나는 오빠 돈 안 써요. 시누이는 제 대답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 맞다. 언니랑 오빠랑 반반 결혼했지? 그 가방도 언니 돈으로 산 거구나. 몰라봐서 미안해요. 근데 가방은 언니 생각해서 한 말인데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마세요. 무섭게. 나는 근데 반반 결혼 좀 별로더라. 부부끼리 너무 계산적이고 좀 독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소중한 돈과 저희 부부의 합리적인 시작을 시누이는 계산적이고 독하다고 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야말로 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백수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 태도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냐, 그래 너는 얼마나 괜찮은 신랑감 데려오나 보자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드디어 신우는 시집을 가겠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청 잘난 남자를 데려왔다며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었죠. 신우 말로 자기 약혼남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크고 매출도 빵빵하다면서 자기는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 이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반신반의했고 잘 알아보라고 했지만 신우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자랑이 넘쳐났죠. 그렇게 결혼 후 자기 집에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집들이 겸 다 같이 갔는데 대놓고 온갖 유세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집 좋네요, 정말. 이런데 처음 와봤죠? 많이 구경하세요. 그 말에 저 말본새는 결혼해도 안 고쳐질 건가 보다 생각하며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시누이가 그 가방을 보며 푹 하고 웃더라고요. 세상에, 아직도 이 가방. 언니 진짜 검소하네요. 이제 가방 좀 버리면 안 돼요? 나 안 쓰는 가방 많은데 좀 줄까요? 라며 또 제 가방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여자는 가방이랑 구두가 자존심이래요. 언니 너무 검소하게 사는 거 자랑 아니에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은근히 무시할걸요? 그러면서 명품 로고가 박힌 접시에 과일을 내오며 떵떵거렸습니다. 자기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느니 이번에 3억짜리 외제차를 계약했다느니 하며 온갖 허세를 부렸죠. 남편은 저에게 작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냥 오늘만 참고 넘어가 주라고요. 저도 그래 자랑 실컷 하고 싶나 본데 들어주자 생각하며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했던 그 거드름은 우습게도 1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심해부 되는 사람이 엄청 부자고 그의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잘 된다더니 웬걸 이미 망한 지 오래라서 도산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원래도 망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신우랑 심해부가 결혼하고부터 더욱 가파르게 고꾸라지더니 결국 엄청난 빚만 남기고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심해분의 집도 허영심이 엄청나서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바닥났는데 씀씀이는 여전했대요. 그러니까 남는 건 결국 빚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자랑하던 그 펜트하우스도 월세였는데 이미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가 월세인지도 몰랐는데 신우나 심해부가 허영심과 허세가 엄청나구나 싶더라고요. 한 달 월세만 해도 얼만데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신우이가 자랑하던 명품과 외제차 모두 렌트거나 짝퉁 혹은 빚으로 무리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많아서 산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돈을 써제꼈는지 허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은 빠르게 망했고 신우는 그 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해부랑 싸운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 갓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도 지긋지긋하게 싸우더니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어머님 아버님도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신우까지 시집 보내고 나면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해서 살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우 결혼 후에 곧바로 집 정리해서 내려가셨다 보니 신우가 이혼 후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시부모님은 신우를 위해 집을 팔아서 마련한 노후 자금을 깨서 1억 5천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걸로 신우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 하나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그래서 아마 남편에게도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미안해하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하나뿐인 여동생이다 보니 새로 집 구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부모님도 지금 가진 거 다 털어놓으셨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신데 내가 평생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동안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10원 한 장도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눈물로 호소하시고 남편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 걸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알았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작은 빌라라도 안전한 곳으로 얻어줘. 그렇게 저희 부부는 피 같은 돈 5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신우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를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나 가족이 공경에 처했는데 돕는 게 도리지 내가 덕산 놈셈 치자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신우라는 인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신우는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아주 뻔뻔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신우는 염치라는 걸 아예 상실해버린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오더니 현관에 세워둔 디럭스 유모차를 보며 대뜸 그러더군요. 언니, 이거 이제 안 쓰죠? 나 줘요. 아가씨, 미안한데 이건 친한 친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애초에 그 친구가 나 아기 낳았을 때 카시트랑 장난감이랑 비싼 선물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니, 가족이 먼저지 남이 먼저예요?
친구한테 이걸 왜 줘요? 친구는 알아서 사라 그래요. 이건 내가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굴었고 저는 뒷골이 슬슬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들고 가기 전까지 시트 세탁 좀 해주세요. 3, 4만 원 주면 해주는 데 있다던데. 언니가 연락해서 좀 해서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찼지만 남편 얼굴 봐서 참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조카 돌잔치 때는 대뜸 전화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언니, 나 진짜 우리 우진이 돌잔치 꼭 해주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거기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가뜩이나 이렇게 돼서 우리 우진이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돌잔치까지도 거지 같은 데서 하려고 하니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언니가 나 좀 도와줘요. 나 다른 건 몰라도 돌잔치 하나만큼은 좋은 데서 해주고 싶어. 네? 본인 형편이 어려우면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면 될 것을 남들 눈 의식해서 올케인 저에게 돈을 강요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절하면 또 시부모님께 전화하거나 남편을 들들 볶을 게 뻔해서 에라 불쌍한 인간아 생각하며 몇 번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돈 타내던 걸 이제 저희 부부한테 똑같이 하려는 거였죠. 제 속에서는 당연히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나 벼르고 있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죠.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은 일이 있어서 나가고 저는 평화롭게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눈물 범벅이 된 시누이가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거실 바닥으로 달려와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어떡해요.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더 올려달래요. 안 그러면 당장 나가래요. 나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말해서 좀 도와줘요.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하지만 저희 사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 육아 때문에 일을 줄여 수입도 예전 같지 않았고 대출도 갚고 있었고요. 아가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저번에 전세 구할 때 5천만 원 해드렸잖아요. 더는 무리예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닥에 엎드려 울던 시누이가 눈물을 뚝 그치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돈 안 줬다고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와, 언니 진짜 좀 그렇네요. 언니네 집 들어보니까 6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9억 됐다던데요. 가만히 앉아서 3억이나 벌어놓고 동생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5천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돈방석에 앉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라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당장 제 수중에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집은 팔기 전에는 제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여전히 남은 대출을 빠듯하게 갚고 있는 실정이었고 정말 여윳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왜 돈 안 빌려주냐고 따지는 꼴이라니 기가 턱 막히고 또 화가 났죠. 아가씨, 집값 오른 거랑 당장 쓸 현금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그게 아가씨 돈도 아니잖아요. 웃긴다 진짜. 솔직히 이 집 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2억이나 해줬다면서요. 그 돈으로 집 사서 부자 됐으면 고마운 줄 알고 시댁 식구한테 좀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혼자 다 처먹으려고 들어요? 뭐라고요? 혼자 다 처먹어?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혼자 다 처먹으니 좋아? 욕심은 많아가지고. 개념 없는 소리를 찍찍 내뱉는 시누이를 보자 저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 계산 한번 똑바로 해볼까?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2억 해줬지. 근데 네 전세금으로 5천 줬지. 그럼 결론적으로 시부모님이 해주신 건 1억 5천이야. 근데 우리 친정에서는 결혼할 때 2억, 그리고 이 집 살 때 대출 줄이라고 3천 더 해주셔서 총 2억 3천 해주셨거든?
지분으로 따지면 이 집을 팔아도 우리 친정에 내놔야지. 왜 염치 없는 너한테 주니? 넌 양심이라는 게 없니? 팩트 폭격을 맞은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분에 못 이겨 저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이 욕심만 드글드글한 년아. 뭐라고? 연? 너 미쳤니? 그래, 미쳤다. 어쩔래? 하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머리채가 잡혀 너무 놀랐죠. 이거 안 놔? 근데 놀람과 동시에 너무 열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신우이라고 봐줬더니 진짜 사람을 물로 봤나 싶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담아 똑같이 신우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놀라 뛰쳐나와 엄마 하고 울었지만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개념 없는 소리도 한두 마디지 너 오늘 잘 걸렸다 싶었죠. 제가 우악스럽게 신우이 머리채를 당기고 밀쳐버리니 신우도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바닥에 깔고 앉아 멱살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봐주니까. 너 내가 경찰에 주거침입이랑 폭행으로 신고해줄까? 너도 때렸으면서 무슨 폭행! 네가 먼저 때렸잖아, 선빵. 너 20대 때 백수로 놀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월 100만 원씩 다 쓴 거 다 알아. 되지도 않는 예체능 한다고 1억 5천 날려먹은 것도 다 안다고. 양심이 없냐? 가족들한테 미안한 것도 없어? 오빠랑 내가 5천만 원 보태준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돈 더 내놓으라 행패야. 돈 맡겨놨어? 그리고 년? 그래. 너 나한텐 연소리 한 거 보니까 옳게 살고 뭐고 제대로 붙어보자 이건데 너 오늘 잘 걸렸어. 원하는 대로 아주 끝장을 내줄게. 제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놀린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나이가 적지도 않건만 무슨 7살짜리 어린애처럼 떼를 쓰며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옆으로 나오자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본격적으로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저한테 맞고 욕먹은 게 분했나 보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정말 가관이었죠.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엄마한테도 언니가 나 때렸다고 다 잃을 거라고. 어디 두고 봐. 그 찌질한 모습에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신우가 들고 온 가방을 문 밖으로 집어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일러. 가서 실컷 일러 바쳐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당장 꺼져. 내가 왜? 여기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해. 놀고 있네. 경찰 부를까? 아니면 질질 끌고 나가줄까? 그 말에 신우는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더라고요. 신우한테 이런 짓을 해? 네가 한 짓이나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이 참아줬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니네 오빠는 그래도 네가 가족이라고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했나 본데 난 달라. 너랑 나랑 피가 섞이길 했어. 뭘 했어? 이따위로 굴면 나도 안 참지. 더 쳐맞아야 나갈래? 진짜 너무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신우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닥을 기어나가듯 쫓겨났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확 닫아버렸죠. 문이 닫히고 나니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싸워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신우 앞에서는 큰 소리 탕탕 쳤지만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부 알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아가씨랑 머리채 잡고 싸웠어.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군요.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푹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그동안 네가 내 식구라고 참아준 거 다 아는데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서 미안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남편은 그 길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며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도 그따위로 굴면 오빠고 뭐고 가만 안 둬. 부모님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건 경고야.
그 뒤로 신우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그리고 새언니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하고 맘에 안 드니 쌍욕하고 머리채까지 잡았다면서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저런 아나무인 짓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마냥 오냐오냐 해주던 시부모님도 이번만큼은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신우에게 전화해서 언제 정신 차릴 거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느냐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 알아서 살라고 모든 지원도 끊어버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자 신우이의 삶도 급속도로 추락했죠. 결국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했기에 살던 빌라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받은 전세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낡고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 될 텐데 그 성질머리로 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본인도 내가 아무 일이나 못한다면서 버팅기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니 전세금 까먹고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도 중고 장터에 헐값으로 내다 팔아 연명한다더라고요. 그러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SNS에서 공동구매 파리피플 흉내를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팔로워도 없고 인맥도 다 끊겨서 그나마도 신통치 않은 모양이고요. 펜트하우스 타령하던 그 콧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족들한테 손절당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아직은 그래도 버틸 재간이 있나 본데 돈 다 쓰면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 어쩌겠나요. 이제는 믿고 도와줄 가족들도 없는데요. 그날 이후 거의 못 보고 지내다가 지난 명절에 왔길래 마주쳤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싸가지 없는 눈빛과 말투로 음식이 짜네 어쩌네 과일 잘라달라고 하거나 뭐 갖다 달라고 하면서 상전 노릇을 하려 했겠지만 지금은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구석에 쭈그려 있다가 밥만 허겁지겁 먹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시부모님도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마음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냅두라고, 쟤는 정신 좀 더 차려야 된다고, 절대 지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쟤는 더 정신 못 차릴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 역시도 하루아침에 초라해진 그 뒷모습에 좀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께는 이런 사단이 난 게 죄송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할 말을 다 쏟아 부었다 보니 후회도 없고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오히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 듯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을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디 시누이가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고 더 이상 늙으신 부모님이나 저희 부부에게 손 벌리지 말고 제발 자기 힘으로 알아서 밥벌이라도 하고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막장 10월도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